오늘 모임은 일단 두 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맥을 잡고 거기 하나하나 이렇게 붙이면서 풍성하게 해나가는 과정으로 해야 좀 읽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대화를 하면은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책은 간단하게 맥락을 일단 잡아야겠더라고요. 세익기에서 자기가 일단 맥락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안 들으라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있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복잡한 책은 맥락을 잡아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책을 먼저 잡아요. 그리고 들어가지 잘 이렇게 안 들어가요. 아니면 너무 힘들고 시간 낭비가 너무 많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맥락을 잡아주면. 그러면 그 맥락을 일단 간단하게 잡는 것이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기적으로 하나의 형태로 딱 잡아놓고 되면은 다른 형태가 잘 안 보이니까. 하나의 그 큰 줄기를 잡고 나면은 그 큰 줄기 내에서만 사고하게 되잖아요. 그 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또 상황도 있더라고요. 좀 내용이 복잡하거나 접근하기 쉽지 않으면은 일단 줄기를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장가지를 쳐야 되는 이런 방법이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그걸 하여튼 알고 나서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이제 큰 맥락을 새로 잡겠죠. 그럼 여기서는 일단 두 인물을 짚어야겠죠. 이름도 안 나와요. 여자 남자. 여자 남자의 큰 맥락을 짚어보고 아까 바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애라고 하는 장애가 여기 있는 주요 인물들은 거의 다 장애가 있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첨가시키면서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먼저 큰 줄기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이야기에 여자가 말을 잃잖아요. 말을 잃는데 언어를 잃는다고 해야 표현이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글 쓰는 것도 잃어요. 말뿐만 아니라 글 쓰는 그것도 잃었는데 이 두 가지 언어를 두 가지 말과 글 쓰는 것, 즉 언어라고 이걸 표현하면은 언어를 잃는데 언어를 왜 잃는가를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히라버 수업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언어를 찾으려는 자기 노력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요. 고등학교 때 언어를 잃었는데 3학년 때인가 하여튼 졸업하기 전에 그 불어 시간에 도서관이라는 불어를 들어요. 그리고 탁 찾거든요. 언어를 말을 찾거든요. 그러다 다시면 또 잃어요. 이제 대학 강사할 때 여러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학생이라고 하니까 대학 강사나겠죠. 하나 또 잃거든요. 그걸 찾기 위해서 히라버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거는 불어라고 하는 낯선 언어를 경험한 다음에 자기가 언어를 찾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낯선 언어인 고대 히라버를 한번 공부해야겠다 합니다. 그래서 고대 히라버보다 더 낯선 언어가 있었으면 아마 내가 그걸 수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 좀 나와요. 언어를 자기 잃은 이유를.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아기를 잃은 거라든가 이런 상처는 그 심리학자가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가 계속 과거의 기억을 추적하면서 언어를 잃어버리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그걸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를 잃은 거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자기의 무의식에 숨어져 있었던 정신분석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현재 나타나는 어떤 아픔을 징후를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게 초기에 그 사람이 기억의 한계까지 들어간 다음에 그 기억에서 그걸 찾으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165쪽에 나와 있어. 이것도 사실적으로 잘 써주면 얼마나 좋아. 시적으로 쓰니까 우리가 들어가려면 쉽지가 않죠. 165쪽에 그날 중간에요. 히라버로 공책을 쓴 건 뭐였나요? 그 남자가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거기서 네 번째 줄.
자신이 말을 잃은 것이 어떤 특정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경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그런가? 뒤에 나오거든요. 셀 수 없는 혀와 펜들로 수천 년 동안 너덜너덜해진 언어. 그녀 자신의 혀와 펜으로 평생 동안 너덜너덜하게 만든 언어. 하나의 문장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늙은 심장이 느껴졌다. 누덕누덕 기워진 바짝 마른 무표정한 심장. 그럴수록 더 힘껏 단어들을 움켜쥐었다. 이 이유 때문에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제 서서히 찾아가야죠. 이제 약간 설명하면 그거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써왔던 혀와 펜들의 글들, 세상과 소통했고 세상을 그려냈고 법칙을 만들었던 것도 이미 너덜너리해졌다는 거예요. 언어가 너덜너리해졌고 자신도 썼던 것도 평소에 썼던 것도 너덜너리해지는 언어 속에서 그걸 해왔었고, 그리고 하나의 문장을 시작할 때마다 그래서 늙은 심장이 느껴진 거예요.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고 세상을 그려내려고 하고 모든 어떤 숨결을 그려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늙은 심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덕누덕 기워진 바짝 마른 무표정한 심장. 그럴수록 더 힘껏 단어들을 움켜쥐려고 한 거예요. 그걸 포착하기 위해서 누덜너덜해진 언어 세상에서 그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걸로 포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번 연속. 그래서 두 번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학생들에게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뭘 쓰려고 해요. 쓰려다가 그것이 포착이 안 되니까 거기서 탁 언어를 잃어버려요. 말을. 좀 그래서 여자가 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언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세상의 속살을 표현하고 싶은 언어라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사고하는 어떤 습관은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사용했던 언어 속에서, 즉 언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그 속에 가치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태어나서 배웠던 언어에는 단지 어떤 것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축적되어 있는 가치와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과 소통하게 하는 어떤 틀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 언어 속에는. 언어 속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날카롭게 그걸 파악한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서 표현하려고 많이 합니다. 그걸 약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추상화된 구체적으로 하면 현대 페미니즘 같은 것이 남성들에 의해서 정해졌던 그 언어들, 분절 언어가 시작된 이후로 만들어진 언어들. 분절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의미도 형성되겠죠, 당연히. 인간이 서로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분절 언어가 형성된 이후로 언어의 가치는 남성 중심이었어요. 거의 다. 남성 중심일 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즉 새로운 주체라고 해야 되나, 경험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 즉 남성적 언어를 통해서 형성된 곳에서 남성적 언어라는 것은 모든 체계 시스템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이런 것도, 가치관 이런 것도. 그런데 여기 이 경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봤을 때, 여성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뭐냐면, 기존의 언어가 자기가 글을 쓰려고 하든가 말을 하면 그 언어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언어로 다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새로운 언어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마가 그러잖아요. 언어에 넌 천재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느끼잖아요. 너무 멋있는 게 많이 나오는데, 자기는 그 언어가 쓰일 때 예를 들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13쪽, 14쪽에 나오네요. 13쪽의 맨 마지막 그 끝에 보면 그 나와요. 얘는 모든 글자를 빨리 깨우치거든요. 엄마가 그래요. 정말 빨리 깨우쳤다고 너는. 근데 얘가 이제 깨우치면서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먼저 두 번째죠. 그러다 나를 발음할 때의 니은과 니를 발음할 때의 니은이 미묘하게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정도로 언어에 민감하네요. 그러면 이거 단지 이 언어의 그 자음 모음의 발음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 정도 민감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세상을 갖다가 어떤 것을 그 언어로
포착해 나가고 전했을 때, 예? 이것이 이 다양한 생성되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그 세계를 포착하기에는 이 언어 단일한 언어로 포착했네. 다른 애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좀 약간 미천하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꽃이 이뻤어.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른 거 있죠. 이것에 대한 새로운 언어를 써야 그거 세계를 내가 올바르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변화의 형성을. 근데 그런 것이 또 나와요. 뒤에 보면은 내가 발음을 할 때마다 나는 너무 멋있게 썼는데 제가 그걸 다 옮겨 적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발음을 할 때마다 어떻게 나오더라? 그 발음의 음절의 구분이 선과 악으로 판단된다고 하든가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명확히 판단했는가 안 했는가 아는 거에 자기 말하고 그것을 이게 좀 니은의 쓰임새마다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것을 내가 세상의 수많은 차이들 변화 생성들을 명확히 포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확히 전달하고 있는가 아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말할 때마다 기존의 틀에서 있는 어떤 정해진 걸로 말할 때마다 불안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적으로 그걸 표현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시적으로 위에서 5번째 줄이요. 아까 이렇게 사와 시 사이의 시옷을 구분할 수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 소소한 발견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생생한 흥분과 충격을 주었던지 20여 년 뒤 최초 강렬한 기억을 묻는 심리치료사의 질문에 그녀가 떠올린 것은 바로 그 마당에 내리쬐던 햇볕이었다. 볕을 따라 따뜻해진 등과 목덜미, 작대기로 흙바닥에 적어간 문자들. 거기 아슬아슬하게 결합되어 있던 의문들의 경이로운 약속. 이 햇볕 속에서 그걸 이제 자기가 하나하나 그 차이를 에 맞게 세상을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에게 햇빛이 비춰졌던 그 따스한 것들, 그 찾아내려고 했던 것 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최초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로 넘어가자 한번 더 그 살을 붙이기 전에 남자는 또 어떤 그 어려움이 신체적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눈이죠, 눈. 눈인데 눈을 왜 눈이 어둡게 됐을까요? 눈이 한참 침침해지고 의사가 말에 의하면 40살이 되면은 다 이렇게 못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눈이 왜 그럴까요? 유전입니다, 유전. 선천적인 선천적 유전이에요. 선천적 유전에 의해서 눈이 안 보여 나가고 이것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해석을 집어넣은 건데 그래서 이 세상을 자기가 서서히 시야를 잃어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환영으로 생각해요. 이거 가상이야. 이런 거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의 가장 아름다움은 그 성스러운 아름다움 있죠. 그 절에 갔을 때 전이 오신 날 같아요. 그때 이제 그때 그 준비했던 그 검사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시야에서 실제 보는 것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자기가 세상을 환이라고 읽고 환영이라고 읽었을 때 진실한 것을 어디서 찾냐면요. 저 너머 이데아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을 공부해요. 플라톤을 공부해요.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히랍 철학의 논리학으로 말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자기가 독일에서 만났던 좋아했던 여자가 말했을 때 너는 그 논리로 오류로 너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또 얻어먹죠. 이 남자가 이제 이 세상을 환으로 여기고 저 너머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했을 때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배움을 얻어가요. 그러지 않다고 하는 배움을 쭉쭉쭉 이게. 세상의 것은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배움을 얻게 돼요. 그 배움의 과정에서 몇 명의 스승들이 있어요. 근데 2명에 의해서 자기가 그 세상과 소통, 실명을 하고
세상을 갖다가 환우로 여기게 된 이후에 얘가 진리를 이데아에서 찾아나가고 저 너머에 찾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깨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누구냐면 그 여자. 독일에서 만났던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인간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걸 줘요. 어디냐면 얘가 나중에 이 남자가 뒤에서 그 여자와 여기 주인공인 여자와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여자와 만나면 관계와 앞에서 독일에서 그 여자와 만나는 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어디냐면 독일에서 만날 때 어떤 말이냐면 독일에 그 만난 그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시적 어려움이 있죠? 청각이 청각. 또 이게 얘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요. 독일의 남자 요하임이라고. 얘는 어렸을 때 의사한테 불치병 판명을 받아서 죽음을 선고받는 일찍 죽어요. 다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사람을 주요 인물로 설정했는가? 이것도 우리는 또 이따 이야기해봐야죠. 얘기하는데 그 요한이라는 애하고 그 두 명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뭐냐면 여자가 귀가 안 들리니까 수화도 배우고 이러거든요. 얘를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여자와 소통을 하려고 하는 뭐냐면 걔가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곳에서 몰래 들어가요. 몰래 들어가서 본다든가. 소통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얘는. 나중에 그 뒤에서 그 언어를 잃은 여자하고는 그렇지 않아요. 관계가. 둘이 관계를 맺는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도 하냐면 그 청각을 잃은 여자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면 내가 시각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말로 하면 된다. 근데 그 여자는 청각을 잃었기 때문에 말해도 어려움 없고 있는 여자예요. 전혀 그 관계에 대한 그 상대에 대한 기본 어떤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나무로 그냥 뚜드러 패버려가지고 며칠 동안 기절시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얘가 또 관계 맺는 그러면서 그 자기의 삶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요하임 남자예요. 약간 동성애적 것이 있어요. 요하임이 좋아해요. 얘를. 세상과 소통에서 가장 올바른 것이 저 이데아라고 하는 이 명면하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남자에 대해서 요하임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뭐라고?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 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우리가 같이 거기서 부대끼고 함께해야 될 존재다, 시간이다, 공간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와 남자가 히라보 시간에 만납니다. 둘 간에 128쪽 17번 어둠. 여기에서 하나의 사건을 같이 마주해요. 뭐죠? 계단 새 때문에. 새를 구하려고 해요. 그 남자가 지하에 내려가는데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말을 잃은 여자가 얘를 부축해서 대화 중인데 서로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대화를. 그때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손에 닿았어. 손에 닿으면서 이 촉감, 감촉이 실제 그들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너덜너덜한 언어에 소통되지 않는 못했던 것을 실제 그들이 느끼게끔 만들어져요. 둘간에. 그러다가 이제 19번에 138쪽 어둠 속의 대화요. 그들이 이제 대다 줍니다. 대다 주고 대다 주면서 여기서 대화를 해나갑니다. 대화를 하는데 순수한 대화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이 글에 보면은 자기의 옛 기억이 다시 살려지기도 하고 기억과의 대화를 다시 하기도 하는 거죠. 또 남자 여자가 서로 간의 옛 기억을 하면서 기억과의 대화도 하고 실제 관계에서 대화도 하는 겁니다. 이 대화는 안 되니까 당연히 손에 이렇게 필요할 때 하는 거죠. 그 손의 촉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앞에 말했던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면 참 더 많은 복잡한 언어가 필요한데 처음에 얘가 언어의 분절을 느끼고 그 분절의 놀라움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하나 소통하려고 했을 때 찾으려고 했던 것들 그거에 대한 이야기 같아. 여기서 그걸 찾아가는 이야기야.
19번이. 쭉 하다가 20번에 흑점을 경고하고요. 흑점에서 이제 180쪽 보면은 시처럼 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보면 촉감을 따라 그런 문장을 읽는다. 이 촉감을 따라 이제 문장을 읽는 거예요. 세상에서 규정에 있는 어떤 로고스라고 하는 규정되는 언어를 그 빈틈을 벗어날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걸 파열시킬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이제 그 문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면 그 문장이 뭐냐 하면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되고 한마디로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강이 이 책에다 쓴 문장이 그런 문장이다 생각이 들어요. 21번 심해어숲 185쪽 맨 위에 보면요. 두 번째 줄. 빛도 소리도 그곳에는 없었지요. 없는 곳에서 당신도 보이지 않고 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당신의 소리도 나도 소리도 없는 곳에서 쭉 넘어가면 이제 하나하나 이들이 무트로 나오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180쪽 맨 위에 보면은 여자가 그렇게 좋아했던 숲이라는 단어. 이 말을 갖다가 이제 만나기도 하고 또 넘어가면은 189쪽에 그들이 이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서로 만남의 과정들, 서로 소통하는 과정들, 교류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189쪽 맨에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서서히 떠올랐죠. 무트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줄, 그 다음부터는 무트로 거세게 쓸려갔죠. 이렇게 한 다음에 190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 시간이 나에게 입맞춤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입맞춤 한다는 게 뭐냐면 생성하고 소멸하고 주어가는 현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여기 보면 그게 표현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그마한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그것은 이데아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시간 속에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것과 이제 입맞춤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그어서 무릎까지 허리까지 얼굴까지 묵묵히 쑥 차올라면서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 접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자기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91쪽 마지막 뒤에 영 써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인가 동그라미 공인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얘가 첫 음절을 탁 뱉는 거예요. 첫 음절을. 네. 이거는 밑에서 두 번째 마침내 첫 음절을 발음하는 순간 힘주어 눈을 감았다 뜬다. 눈을 뜨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을 것을 각오하듯이. 그때는 이 언어는 이제 뭐냐면 현실에서 자기가 촉감적 여기서 이 단어를 이용하면 촉감적 감성을 또 교류를 그 생명과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면서 할 수 있는 언어겠죠. 근데 거기에는 또 뭐냐면 이상적이고 이데아적이고 완벽한 언어가 아니에요. 언제 소멸할지 모르는 언어. 또 그 위험성 갖고 있는 언어죠.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살아있을 각오를 하면서 첫 음절을 탁 띄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까 말씀한 하나의 해석이고 이것이 큰 줄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이 한 큰 줄기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싹도 붙여가고 이렇게 더 풍성히 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단점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로만. 다른 거 시각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저희들의 큰 역할 같아요. 저희들의 숙제. 나중에 이제 또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거였구나 하면서 또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때는. 그때를 이제 먼 시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읽는 걸로. 네. 카프카 예를 들면 그런 말 제가 잘 써먹는 말인데 이 실을 해서 이렇게 옷을 한번 딱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한 올을 딱 풀러서 쫙 하면은 어느 올을 잡든 간에 쫙 풀어지잖아요. 카프카의 책이 그렇거든요. 어느 관점으로 보든 간에 쫙 그게 막 풀어지는데 이 책도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 올만 잡아서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장애로 표현됐을 때는 어떤 사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의식적 어떤 큰 억압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 몸에 이렇게도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 장애가 있는 사람끼리 어떤 미래의 사회를 이야기할 때는 그 장애가 있는 사람끼리 서로 서로 도움을 주는, 내가 부족한 걸 상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이런 식으로 많이 푼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 우리나라 누구더라? 하근찬인가 이름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분이 쓴 단편 중에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이 정확한 스토리가 기억 안 나는데 비슷해요. 한 신체를 잃어버린 한 신체를 잃어버린 사람이 그들이 신체를 잃어버린 것을 서로 보완하면서 미래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그들의 언어 한계 내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들이 그것만 보완, 야, 내가 현실 속에서 부족한 걸 내가 보충해주고 보충했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언어의 한계, 그리고 사회적 한계, 문화의 한계, 도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충해 주려고 거니까. 이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규정되어 있는 언어, 문법에서 어려움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전혀 소통의 어려움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새로운 소통의 언어가 필요하고 기존의 언어로 한계가 가졌다는 걸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다른 어떤 장애가 있을 땐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소통할 때는 좀 더 확장되고 기존의 언어를 파괴할 수 있는 언어가지 않으면은 그들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을 하나의 감각의 형태로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촉각이에요. 그래서 눈, 귀, 입, 미 장애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촉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것은. 상징으로 하나의 표현한다면 감각에서 촉각에. 그럼 이 촉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침묵이 더 본질적이고 언어는 그러지 않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55쪽에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진리체계라고 하고 있는 현 사회,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그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언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언어 그 자체를 갖다 부정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55쪽에 보면은 밑에 마지막 문단이요, 앞에 시선과 언어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언어는 수십 회 육체적인 접촉이었다. 폐와 목구멍과 혀와 입술을 움직여 공기를 흔들어 상대에게 날아간다. 혀가 마르고 침이 튀고 입술이 갈라진다. 그 육체적인 과정을 견디기 어렵다고 느낄 때 그녀는 오히려 많이 많아졌다. 긴 문어체의 문장으로 유동하는 구어의 생명을 없애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육체적 접촉을, 언어라는 것은 수십 배, 시선보다 수십 배 육체적 접촉이 있고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이걸 통해서 어떠한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견디기 힘들면, 이것이 힘들면 어디냐면 그냥 긴 문장의 문어체로 말이 많아지는, 생명력이 없어지는 언어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언어를 읽기 전에는 꼭 이렇게 말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 너무 힘들고 못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언어가, 그래서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99쪽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만화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만화경 이렇게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바짝바짝 안에서 막 붙여갖고 어릴 때 만들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만들었던 만화경을 그녀는 기억한다. 그 다음 문단요. 말을 이룬 뒤 이따금 그녀는 눈앞에 그 세계가 겹쳐 떠오를 때가 있었다. 말을 잃고 나자 그 모든 풍경이 조각조각 선명한 파편이 되었다. 말을 잃어서 이것이 완전 이렇게 소통되고 그 느낌으로 달았다가 아니라 말을 잃으니까 이 하나하나가 다 파편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이걸 전일화시키고 통일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이 전화시키고 통일화시킨 것이 또 하나의 사회에서 너덜너덜한 언어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는 건데, 그걸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니까 언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또 그걸 찾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글 자체가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글 자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지개하고 아마 알래스카의 눈일 거예요. 눈. 무지개가 몇 개의 색입니까? 예, 우리가 7개라고 하면서 그걸 보면서 하는 건데 실제 사물을 통해 우리가 포착하려고는 그 맨 날것 그 전에 그들을 없애고 맨 날것을 다 언어로 포착하려고 하잖아. 이것을 그냥 여기서 말하는 촉감, 감촉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기존의 언어로 포착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워프이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가 언어에 있을 때만 이렇게 가능하다.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 게 가능하다. 갈릴레오가 목성에 달이 있다는 걸 발견해. 망원경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보냈고 사람들한테 이제 그 시대의 종교 신부들이 아닌 사람 부르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완벽한 천상의 세계라고 하고 오류가 없고 흠집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있어. 목성 봐봐. 목성 보면 이렇게 생겼고 옆에 달도 있고 그래. 자, 봐봐. 망원경으로 딱 보여주거든요. 못 찾아, 그 사람들. 그걸 찾을 수 있는 뇌 문법 체계가 없는 거예요. 언어 체계가. 그랬을 때만 보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이론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이론이 틀리냐 맞냐를 떠나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죠. 그 영향을 줄 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거 제가 볼 때는 개념 같아요. 개념. 어떤 개념의 정어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로 해서 봐요. 맞아요. 우리가 상품을 만들잖아, 이런 것들. 우리 이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이롭게 만드는 이것의 가치는 누가 형성하는가? 이랬을 때, 노동 가치로 보면은, 자본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동 가치로 보면 이것의 실제적인 가치를 노동자가 여기다 옮긴 거예요. 노동 가치로 보면은. 노동 가치로 보지 않으면 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전까지는 노동자들이 하루에 19세기, 18세기, 19세기에 18시간, 20시간 일했어요. 아기들도 가서 일을 하고, 애들도 제 자본론 읽으면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공장 돌리고 있으면 기가 돌아가야 하잖아요.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밥을 먹여준대요. 아기 노동을 많이 쓰니까. 이런 시대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자본가들에서 먹고 사는구나, 이런 세대에서 마르크스가 뭔 소리야. 가치가 뭔데? 가치는 이러한 거야. 그리고 이 가치를 형성하는, 만드는 것은 이렇게 해. 너희들이 만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딱 하니까 노동가치가 노동자, 아니네? 내가 만든 그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바뀌듯이 개념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도구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언어에서는 이 세상을, 사물을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행동하고 뭐 하는 어떤 개념에까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문법 체계 있잖아요. 언어의 문법 체계. 이것도 우리의 사유를 지배해요. 우리가 주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문법, 언어 체계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했어. 주체가 명확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걔가 뭐 한 거야. 걔가 뭐 하게 된 어떤 주체가 있고 행동이잖아요. 언어의 문법체가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용하는데, 사용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했으면 얘한테 모든 어떤 행위의 사건의 발생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건은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는 전무예요. 없어요. 어떻게 그 한 사람이 이런 수많은 인과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나왔을 때 이 사람에 의해서 터져나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른 걸 못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언어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주어. 사물도 그렇게 온다는 거죠. 번개가 쳤다. 그러면은 우리가 딱 볼 때 번개가 쳐요. 야, 번개가 쳤네. 언어 문법이 그러니까 번개가 있고 쳤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번개가 어디다가 치는 경우는 자연현상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었네? 애기들 책임 있죠. 바람이 여기다가 쏙 오는 거. 바람은 그렇지 않아요. 불고 있는 걸 바람이라고 하고 치고 있는 걸 번개라고 해요. 그럼 치고 있는 걸 어떻게 번개라고 했냐? 수많은 자연현상이 있나겠죠. 그걸 번개가 북악꽃이 피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듯이, 그렇게 번개가 한번 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인과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인과관계를 보려고 해야 돼요. 뭐 현상이 있나거나 사회에서 딱 있나거나 이런 거.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용서도 잘 되고 나도 덜 미워하게 돼요. 이렇게 보면 인과관계는. 근데 문법 체계는 안 그래요.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어가지고 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모든 언어겠죠.
142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강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중 하나라는 것 같아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응급실에서 여러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어요. 어떤 나이 든 여자가 화상을 당한 것 같았어요. 4살, 아니 3살쯤 된 아이가 숨이 넘어가게 울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계속 이상한 고함을 질렀어요. 의사가 반말로 내뱉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아이가 그때 설명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의료기구를 가지고 있다가 폭발하니까 옆에 있는 아기가 검지손가락이 나가요. 이게 앳된 엄마가 그걸 가재수건에 싸고 오거든요. 오니까 의사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못 고치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라. 싸고 그걸 가는 모습을 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중년 여자가 약을 먹은 것 같아요. 일세청한 거. 왜 이렇게 씁니까?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강이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시각 중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보는. 그런데 세상이 그런데 여기 한강은 또 하나 첨가되죠. 여기 뭐가 있을까? 여기서 보면 그 얘가 2번 나오는데 얘가 개 이야기. 개가 로드킬 당하거든요. 딱 당하니까 개를 싹 가서 껴안아줘요. 껴안는데 개가 물어버려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가 그런다는 거예요. 노드킬 당하고 어떤 세상에 누군가가 그걸 껴안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껴안아 주는데 때로는 거기에서 물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보더라도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상세히 잡잖아요. 그다음 상어가 달려들었다. 그럼 마지막까지 싸우잖아요. 그때 해밍웨이가 바라보는 세계가 또 있는 거죠. 그때 세계를 바라보는. 또 여기 한강에 바라보는 세계와 대응의 방법이 있는 거고. 좀 흥미해서 이제 한번 끝내보죠. 이제 168쪽 보면은 밑에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녀가 결코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날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는 백구는 왜 그녀를 물었던 걸까? 그것이 그에게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왜 그토록 세게 온 힘을 다해 그녀의 살을 물어뜯었을까? 왜 그토록 어리석게 그녀는 끝까지 그를 껴안으려 했을까? 이거죠. 그런 했던 이거에 대해서 끝없이 껴안는 모습을 이제 쓰고 있는 거죠.